푼돈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종잣돈을 만들어도 좋지만 푼돈에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통해 종잣돈을 만든 뒤에 투자를 시작해도 그다지 늦지 않다. 종잣돈을 만드는 동안 재테크 공부를 꾸준히 하면 된다. 재테크 지식은 경험만큼이나 투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테크 지식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투자는 종잣돈에서 태산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머니 체인저, 지은이 절야광 정약용, 발행 마인드셋입니다. 월 수익과 자산을 늘려 당신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라. 재테크 기초부터 부업, 투자 마인드셋으로 내 집 마련까지. 경제적인 지식 없이는 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착하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일만 열심히 하는 태도가 경제적인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내 몸값을 올리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경제와 재테크를 공부해야 합니다. 직장에 충성하고 일만 잘하는 것과 돈의 흐름을 알고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책의 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 근처 고시원 생활을 하며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모이지 않아 좌절했으며 첫 월급 83만 원을 받으며 생애 내 집 마련은 절대 불가능한 꿈이라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운명을 거스르기 위해 경제와 재테크, 다양한 부업에 대한 공부를 했고 그 결과 현재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월급 83만 원을 받던 저자가 어떻게 재테크와 경제 공부를 하며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자산을 90배 이상 증식시켰는지에 대한 현실적이고 유익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월 수익과 자산을 늘려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고 삶에 적용한다면 당신도 반드시 머니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푼돈 모아 종잣돈 만들기. 살다 보면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을 종종 듣는다. 유명한 속담인 만큼 속담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 이 말은 재테크에서도 적용된다. 적은 돈일지라도 차근차근 모으고 모으다 보면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누구에게나 해당하고 특히 이제 갓 사회에 진입하여 돈을 벌기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보다 좋은 격언은 없다고 본다. 그런데 나는 가끔 스스로에게 되묻곤 한다. 과연 100원, 200원 아끼고 모은다고 해서 1억, 10억 단위의 큰 돈이 될 수 있을까? 재테크에 자신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티끌이 모여 태산을 이룰 만큼 긴 시간이 흐르면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언제일지도 모르는 시간을 막연하게 기다리기란 참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이다. 시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리스크가 동반하더라도 한 번에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괜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이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돌아오는 답은 그렇다다. 티끌만큼의 푼돈이 태산만큼의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티끌이 태산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모래를 한 알씩 쌓아서는 모래성을 쌓기도 전에 지쳐버린다. 그런데 일정 이상의 모래 바닥이 생기면 모래성을 쌓는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는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태산이 될 수 있는 기반인 종잣돈을 만들어야 한다. 종잣돈의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1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1천만 원, 1억 원 등으로 정하면 된다. 달성 일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푼돈이 종잣돈이 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는 수입 늘리기이며
다른 한 가지는 지출 줄이기이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종잣돈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손에 쥐기란 정말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토끼를 손에 쥐어야 할까? 월 수입이 200만 원이던 사람이 몇 달 만에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되면 단기간 내에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고소득 수입은 창의성 혹은 전문성에 기반을 둔다. 시대가 바뀌면서 수입을 창출하는 루트가 다양해졌지만 창의성과 전문성을 단기간 내에 발전시키는 것은 어렵다. 특히 한 분야에 갓 발을 담근 사회초년생에게 전문성을 기대하기란 무척 힘든 일이다. 갑작스럽게 다른 회사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기존의 회사보다 더 높은 연봉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니까. 창의성과 전문성이 없어도 수입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 확률은 희박하기에 지출 줄이기라는 나머지 토끼를 손에 쥐는 게 현실적으로 더 효율적인 선택이다. 지출을 줄이는 방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 패턴을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 이때 가계부가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지출 목록이 분류별로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만약 가계부가 귀찮고 힘들다면 통장 내역이라도 빠르게 정리해야 한다. 가계부만큼 지출 내역을 세분화할 수는 없지만 소비 패턴이 단순하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지출이 파악되면 고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 고정 지출은 대부분 습관에서 발생한다. 습관이 무서운 이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매월 일정 시기만 되면 자연스럽게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기에 우리는 그 순간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때 우리는 반드시 당연한 절차 안에 존재하는 소비와 낭비를 구분해야 하고 스스로 판단했을 때 낭비라 여기는 항목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야 한다. 만약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재의 소비에서 지출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미 그 단계를 실천하고 있다면 더는 줄일 항목이 없다고 판단하겠지만 분명 숨겨진 1인치가 있을 것이다. 고정 지출을 줄인 후 최소 비용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예적금으로 저축해야 한다. 저축 비율에 정해진 답은 없지만 남은 돈에서 최소 50% 이상을 하면 된다. 종잣돈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모으고 싶다면 80%, 90%까지도 가능하다. 고정 지출을 줄이고 50%에서 90%까지 저축하는 것은 꽤 녹록지 않은 삶이다.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게 느낄 것이다. 월 수입 200만 원 중 필수 고정비를 40만 원으로 본다면 남은 160만 원 중 20, 3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야 한다. 하루에 10,000원도 안 되는 금액이다. 생활비에는 점심값, 친구 혹은 이성과의 데이트비,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문화비도 있다. 점심 한 끼에 7, 8천 원, 영화 한 편에 14,000원씩 하는 지금 시대에 한 달에 2, 30만 원으로 일상을 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며 돈까지 버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자괴감이 들 수도 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권장사항이지 필수사항은 아니다. 누구나 이럴 필요는 없다. 다만 애초에 부자가 아닌 이상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점까지는 필수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다. 나는 사회초년생 시절에 월세 35만 원의 고시원에 살았다. 빌라나 아파트에 살고 싶었지만 보증금을 낼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1,000만 원 단위의 보증금은 사회초년생인 내게 태산만큼 큰 돈이었다. 환경적으로 고시원이 불편했지만 당시에는 최선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시원 생활의 불편함이 고시원을 떠나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졌다. 대부분이 그렇듯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집으로 가고 싶었다. 그러나 문제는 종잣돈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목표를 세웠다.
보증금을 마련해 얼른 이곳을 벗어나야겠다.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했던 내 수입이 갑자기 늘어날 방법은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우선 고정 지출부터 줄였다. 대형 통신사에서 알뜰폰으로 바꾸고 보험도 실비를 제외하고는 들지 않았다.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를 가위로 잘라버렸고 체크카드를 활용해서 소비 습관을 새롭게 구축했다. 생활비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식비는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밥과 김치, 회사에서 주는 식대를 활용해서 대부분 해결했다. 문화비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고정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80%를 적금으로 저축했고 혹여나 돈을 낭비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적금에 들어갈 비용은 월급에서 자동 이체시켜 놓았다. 남은 20% 중에서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제외하고 CMA에 넣었다. 돈을 버는 한 사람으로서 평범한 사람처럼 물건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던 건 아니었다. 다만 그때 그 순간이 돈을 꼭 모아야만 하는 시기라고 여겨 지출을 줄이고 남은 돈으로 저축했던 것이다. 돈을 아껴서 힘든 것보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처럼 생활하고픈 욕구와 싸우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내고 1, 2년 뒤에 일정 종잣돈을 모으는 결실을 맛보았다. 그 사이에 수입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모이는 돈의 액수도 점점 늘었고 얼마 후 비록 반지하이긴 하지만 서울에 전셋집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저축이 습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 나와 같은 노력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방식으로 빠르게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자기만의 투자법을 바탕으로 소액의 푼돈으로 시작해 일정 종잣돈을 모았다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돈을 불리는 과정에서 일정 금액의 손해를 보았다고 해도 젊은 시절의 소중한 경험으로 여길 수 있다. 다만 투자로 인한 손실은 사회초년생에게 생각보다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10억 원에서 1억 원을 얻는 것과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얻는 것 중 만족도의 정도를 따진다면 전자가 더 크다. 반대로 10억 원에서 1억 원을 잃는 것과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잃는 것 중 실망감의 정도를 따지면 후자가 더 크다. 푼돈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종잣돈을 만들어도 좋지만 푼돈에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통해 종잣돈을 만든 뒤에 투자를 시작해도 그다지 늦지 않다. 종잣돈을 만드는 동안 재테크 공부를 꾸준히 하면 된다. 재테크 지식은 경험만큼이나 투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테크 지식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투자는 종잣돈에서 태산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단기간에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법. 수입을 증가시키는 첫 번째 토끼, 자기개발. 한 토끼의 이름은 자기개발이다. 자기개발은 자기 자신을 개발하여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는 과정을 말한다. 직종에 상관없이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수입을 벌게 된다. 개인의 전문성은 자신이 몸담은 회사에 더 많은 수익을 벌게 해줄 효과적인 수단이다. 회사도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자기 개발의 범주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될 만한 거라면 무엇이든지 좋다. 높은 영어 점수가 진급에 도움이 된다면 영어를 공부해야 하며 제3 외국어가 필요하다면 해당 언어를 공부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개발은 자격증 취득이다. 업과 관련된 능력과 기술이라도 그것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이때 자격증은 능력을 갖춘 나를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취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자격증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전문성을 키우려면 하나에 몰입해야 한다.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자격증 4-5개를 취득하는 것보다 관련 업계에서 대표성을 띠는 자격증 1개가 수입을 올리는 더 나은 방법이다.
현재를 놓고 봤을 때 자신의 진로와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 개발을 해도 괜찮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업종의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문학 전공자가 코딩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 일을 할 수 있으며 화학 전공자가 마케팅과 브랜딩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시대다. 개인이 브랜드화되는 시대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수입과 직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기회는 존재한다. 언젠가 마주할 기회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된다. 수입을 증가시키는 두 번째 토끼, 부업. 또 다른 토끼는 부업이다. 앞서 소개한 토끼보다 덜 알려졌으나 효율성을 비롯해 효과도 더 크다. 일단 부업의 장점은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본 대비 시간을 투자하거나 일정 지식을 투여하면 된다. 그리고 일정 단계가 지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자동 시스템만 구축된다면 이른 시일 내에 본업에서 받는 월급만큼 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 달에 월급이 2번 들어온다면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부업 초기에는 가능한 본업에 방해가 안 가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부업이 본업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본업에 충실한 게 수입을 빠르게 증대시키는 방법이다. 만약 다니는 회사에서 경업 금지 조항이 존재한다면 부업은 쉽지 않다. 물론 겸업에 해당하지 않는 부업도 존재한다. 큰 폭의 수입 증가와는 일정 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수입이 증가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우리가 자기 개발만큼이나 부업에 관심을 둬야 하는 이유다. 우리가 부업을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부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게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다. 월급 외에 더 벌 수 있는 돈이 단 1만 원일지라도 말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보는 게 아닌 일정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부업을 굳이 하진 않을 것이다. 사람이 하루에 쏟을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 말이다. 만약 다니는 회사에서 연봉이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라면 부업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돈에 욕심이 없다면 더욱더 그렇다. 세상에는 부업보다 재밌는 것이 훨씬 많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기란 쉽지 않음을 대부분 알기에 우리는 퇴근 후 부업을 선택한다. 만약 월급보다 많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더욱더 부업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록 푼돈일지라도 부업을 하면 수입이 증가한다는 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부업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이고, 둘째는 직장 바깥에서의 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부업이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업을 어떻게 시작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 아는 부업이라고 해봐야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 형태와 블로그 작성 정도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가 시간이 한정적인 것도 부업을 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다. 직장인이라면 퇴근 후 부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5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 만약 야근, 회식 등이 잡히는 날이면 그마저도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주말에 다른 활동을 제외한 채 부업만 할 수도 없다. 평일에 하지 못했던 데이트나 약속을 주말에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평일에 직장일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주말에는 어느 정도 쉬는 것이 중요하다. 월요일이면 다시 출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쉬지 않고 주말에도 부업을 한다고 자신을 혹사시키면 아마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번아웃으로 지쳐 쓰러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부업을 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부업을 할 수 있을까? 부업의 3가지 형태. 1.
몸빵형 부업. 부업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그중 첫 번째가 몸빵형 부업이다. 말 그대로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이용해서 수입을 얻는 방식이다. 과거 10, 20년 전에 부업이라 불리는 것들은 대부분 여기에 속했다. 현재도 시급의 개념이 적용되는 일이라면 이 부업 방식에 속한다. 몸빵형 부업은 일한 만큼 즉시 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만약 자신의 전문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 많은 금액을 벌 수도 있을 것이다. 대신 자기 노동력이 끊기면 수입도 바로 끊긴다.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있으면 단 한 푼도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다. 게다가 한정된 시간의 특성상 일하는 시간을 초월해서 그 이상의 많은 돈을 벌기란 불가능하다. 현재 다니는 직장의 월급만큼이라도 벌기 위해선 월급을 받기 위해 투여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2. 자동형 부업. 두 번째는 자동형 부업이다. 부업으로 많은 돈을 벌고 싶거나 효율적인 부업을 진행하고 싶다면 전략과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급으로 돈을 받는 몸빵형 부업은 벌 수 있는 금액과 사용 가능한 시간, 체력 등의 뚜렷한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자동화된 효율적인 부업은 일하는 시간을 초월하여 돈을 더 버는 게 가능하다. 자동형 부업은 일하지 않아도 시스템만 구축해 놓으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온다. 하지만 처음에는 다른 부업보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또 일정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시급은 물론이고 아예 돈을 못 벌 수도 있다. 그러나 자동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처음에 노동시간만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한다. 병원에 누워 있어도 잠을 자는 동안에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전자책 PDF 판매나 책을 통한 인쇄, 녹화된 온라인 동영상 강의 등을 들 수 있다. 3. 반자동형 부업. 세 번째는 반자동형 부업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세상에 단점이 하나도 없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자동형 부업이 일하지 않아도 돈이 자라나는 나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단점은 존재한다. 초보자의 경우 돈이 자라나는 나무에 물과 영양분을 주다가 스스로 지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자신이 초기에 투자한 시간 대비 돈을 전혀 벌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자동형 부업은 몸빵형과 자동형의 장단점이 결합된 형태다. 겉으로는 자동형 부업처럼 보이지만 일정 시간 이상의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하는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등이 대표적인 반자동형 부업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것은 자동형 부업이다. 특히 시간의 제약이 많은 직장인이라면 더욱 이 부분이 중요하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잠을 자는 순간에도 내 통장에 일정 이상의 수입이 들어온다. 하지만 문제는 자동형 부업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여간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자동 시스템을 구축하기 초기에는 스스로 투자한 시간 대비 돈이 전혀 되지 않는다. 돈이 안 된다는 건 부업의 의지를 명백히 꺾어버리는 행위다. 거기에다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려면 한 가지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도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몸빵형 부업과 반자동형 부업을 병행하면서 자동형 부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다. 순서는 몸빵형 부업을 먼저 하되 반자동형 부업으로 수익이 나면 몸빵형 부업을 그만두어야 한다. 퇴근 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체력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차후에 자동형 부업으로 수입이 나면 반자동형 부업도 조금씩 줄여 나가면 된다. 그렇다면 자동형 부업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자동형 시스템 만들기. 1. 복제하기. 시간은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공평하게 24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비록 시간을 늘리진 못하더라도 기술이 발달된 현대사회에서 나라는 존재를 늘릴 수는 있다. 부업에 똑같은 1시간을 사용함에도 늘어난 나의 수만큼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판타지나 무협 소설에나 나올 것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사실이다. 나를 복제한다는 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책을 보는 여러분은 나를 직접 만나서 실시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글로 복제된 나의 생각을 읽고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이 3가지는 글, 이미지, 영상이다. 문제는 이미지와 영상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각적 디자인과 영상 작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시작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대신 우리에게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 있다. 글도 이미지나 영상만큼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다. 당연히 처음부터 베스트셀러 작가처럼 책을 쓰기란 불가능하지만 블로그, 티스토리, 브런치 등 SNS를 무료로 개설하여 포스팅을 하는 건 누구나 가능하다. 단순히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타인에게 무료로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이후 PDF 전자책을 만들어서 유료로 판매할 수 있으며 출판사와 제휴하여 단행본까지 출간할 수 있다. 인쇄라는 최고의 자동형 수익이 완성되는 과정이다. 2. 몸값 올리기. 몸값이란 흔히 연예인들이나 직장인 연봉 개념에만 있다고 여기지만 부업에도 몸값은 엄연히 존재한다. 앞서 나를 복제해서 만든 글, 이미지, 영상 결과물이 쌓여 여러 사람에게 인지도가 생기면 우리는 강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비슷한 주제로 똑같은 시간을 들이는데 다른 사람과 시간당 수익의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 몸값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과 같다. 이처럼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값을 올려야 한다. 블로그, 브런치 등 온라인에 적었던 글이 전자책, 단행본으로 세상에 나올수록 개인의 몸값은 서서히 올라간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욱 나라는 브랜드를 원하게 된다. 시장 경제 논리에서 브랜드 가치 상승은 소득의 증가와 비례한다. 과거에는 10시간을 일해서 10만 원을 벌었다면 몸값이 오르면 1시간만 일해도 같은 금액 혹은 그 이상을 벌 수 있다. 시대가 변하면서 단순히 오프라인 강의만 하는 게 아니다. 줌과 같은 온라인 강의 도구와 방법들이 증가하면서 라이브를 통해 비대면으로 강의할 수도 있다. 또한 클래스 101, 타링 등 미리 녹화된 강의 커리큘럼을 잘 세팅하면 자동으로 정산되는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주식에서 일정 시기별로 배당을 받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나라는 브랜드를 구축해서 얻은 수익이기에 주식 투자처럼 리스크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3. 팔 수 있는 것을 찾아내기. 자신을 복제하고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무언가를 판매해야 한다. 이때 자신만의 아이템을 찾는 게 중요하다. 많은 이론가와 강사들은 시장에 무언가를 판매할 때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카테고리의 아이템을 판매하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템은 그저 취미에 가깝다. 아무리 좋아하는 분야라도 취미가 일로 바뀌게 되면 점점 흥미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일과 취미를 정확하게 분리하는 게 부업을 장기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시장 조사를 진행한 후 사람들이 많이 찾는 분야에 집중하여 아이템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또 팔고자 하는 아이템을 정할 때 블루오션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남들이 그 아이템을 안 하는 데는 대부분 이유가 있다. 물고기가 어떤 물에 살지 않을 때는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것과 같다.
사실은 블루오션처럼 경쟁자가 적은 아이템처럼 보이지만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죽어있는 바다여서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반대로 이미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레드오션이라도 차별화된 요소만 있다면 충분히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다. 만약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리스트 중에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시간과 돈을 들여서라도 배워야 한다. 돈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무엇이든 배우고 행동하려는 사람에게 적은 돈이라도 따라온다. 돈을 벌기 위한 배움이 귀찮다면 부업은 오히려 시간 낭비에 가까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월 1,0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발생한다. 물론 매달 그런 것은 아니고 프리랜서다 보니 수입이 1,000만 원보다 더 적은 달도 있고 더 많은 달도 있지만 일반 직장인의 평균 연봉보다 많은 수치다. 그렇다고 부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분명한 점은 월 83만 원을 받고 일하던 시절과 비교했을 때 삶의 행복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행복도의 변화로 볼 수 있지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임을 부정하긴 어렵다. 누구나 비슷하겠지만 지금의 수입을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꽤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했다. 초기에는 먹고 싶은 비싼 음식도 먹지 않고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때의 힘든 기억은 추억이 되었는데 만약 아직도 월 1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지속된다면 그때의 힘든 시간들은 현재 진행형이지 않을까. 그렇기에 내 삶에서 행복을 논할 때 돈은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그런데 최근 수입이 증가하면서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행복이 아닐 수 있음을 깨닫고 있다. 돈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다만 막대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앞만 보고 맹목적으로 빠르게 달리기보다 주위를 둘러보며 산책하듯 걷는 게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미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과욕을 부리다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들을 많이 봤다. 그들은 사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 많은 돈이 있음에도 자신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괴로워했다. 나 혼자만을 위한 돈 벌기는 어느 순간 삶의 목적성을 상실할 수 있다. 돈을 벌기 위한 돈 벌기가 되는 것이다. 그것만큼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금의 유튜브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더욱더 절실히 깨닫고 있다. 뒤늦게나마 나눔의 의미를 이해한 것이다. 덕분에 기쁜 마음으로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글도 쓰고 있다. 내 글과 영상을 통해 재테크의 개념을 이해하고 부업으로 돈을 벌게 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이다. 나는 아직 세상의 기준으로는 대단한 부자가 아니기에 얼마만큼의 돈이 행복을 불러올 수 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돈의 개념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많은 돈을 가지는 게 누군가의 행복이라면 자신에게 알맞은 수입 지출 내역을 파악한 후 필요 이상으로 일하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의 행복이다. 얼마 정도까지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돈은 행복의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닐 수 있음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돈이 많지 않으면 불편한 점이 많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돈이 부족하다고 실패한 삶은 결코 아니다. 과거에는 돈이 없었더라도 미래에는 더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한 후 내가 세상에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조금씩 노력한다면 돈과 더불어 행복도 뒤따라 올 것이다. 여기까지 머니 체인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절야광 정약용님은
유튜브 채널 절약왕 정약용을 통해 절약과 부업 및 재테크 노하우를 전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월급 83만 원을 받으며 고시원 생활을 하던 사회초년생 시절을 지나 내 집 마련부터 주식, 다양한 부업을 통해 파이프라인을 늘리며 지금의 자산을 이루기까지의 노하우들을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영상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아주 적은 월급을 받으며 결혼이나 내 집 마련과 같은 것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더 나은 삶을 향한 포부를 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하며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후 더 조건이 괜찮은 회사로 이직을 하고 그 후에는 자신의 경력을 살려 1인 기업을 창업하고 후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분야를 살려 강의를 나가고 더 많은 분야의 부업을 통해 수익 파이프라인을 늘려가며 서울에 내 집 마련을 달성한 이후 현재는 평균 월 수익 1,000만 원을 달성하며 경제적 자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일상생활에서도 여유가 없던 청년이 지금의 수익과 자산을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절약과 저축이었습니다. 월급을 적게 받든 더 많이 받든 목표로 하는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잠시 평범한 생활을 포기하고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려가는 단계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과정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방법과 노하우를 이 책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절약하는 생활 태도는 이어오고 있는 것 같네요. 이어 저자의 두 번째 비결은 다양한 부업을 통한 수익 파이프라인 구축입니다. 저자는 몸빵형 부업에서 시작해서 반자동형 부업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자동형 부업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2부에서는 저자가 소개하는 부업 18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퇴근 후 하기 좋은 부업 5가지, 하루 3-4시간 또는 하루 1-2시간, 하루 10분으로 할 수 있는 부업부터 노마드 태스크나 데이터 라벨링, 레드 버블과 같은 스마트폰이나 PC로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부업 등 다양한 형태의 부업들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자는 부자 마인드나 내 집 마련, ETF 투자 등 자신이 하고 있는 투자에 대한 노하우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요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월급만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자기 개발을 통한 전문성 개발 이외에 부업을 통해 수입과 종잣돈을 늘리고 투자를 통해 자본소득을 빠르게 늘려나가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 부업에 대한 관점과 다양성, 긍정적인 영향력을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푼돈 모아 종잣돈 만들기. 살다 보면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을 종종 듣는다. 유명한 속담인 만큼 속담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 이 말은 재테크에서도 적용된다. 적은 돈일지라도 차근차근 모으고 모으다 보면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누구에게나 해당하고 특히 이제 갓 사회에 진입하여 돈을 벌기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보다 좋은 격언은 없다고 본다. 그런데 나는 가끔 스스로에게 되묻곤 한다. 과연 100원, 200원 아끼고 모은다고 해서 1억, 10억 단위의 큰 돈이 될 수 있을까? 재테크에 자신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티끌이 모여 태산을 이룰 만큼 긴 시간이 흐르면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언제일지도 모르는 시간을 막연하게 기다리기란 참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이다. 시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리스크가 동반하더라도 한 번에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괜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이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돌아오는 답은 그렇다다. 티끌만큼의 푼돈이 태산만큼의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티끌이 태산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모래를 한 알씩 쌓아서는 모래성을 쌓기도 전에 지쳐버린다. 그런데 일정 이상의 모래 바닥이 생기면 모래성을 쌓는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는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태산이 될 수 있는 기반인 종잣돈을 만들어야 한다. 종잣돈이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1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1천만 원, 1억 원 등으로 정하면 된다. 달성 일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푼돈이 종잣돈이 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는 수입 늘리기이며 다른 한 가지는 지출 줄이기이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종잣돈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손에 쥐기란 정말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토끼를 손에 쥐어야 할까? 월 수입이 200만 원이던 사람이 몇 달 만에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되면 단기간 내에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고소득 수입은 창의성 혹은 전문성에 기반을 둔다. 시대가 바뀌면서 수입을 창출하는 루트가 다양해졌지만 창의성과 전문성을 단기간 내에 발전시키는 것은 어렵다. 특히 한 분야에 갓 발을 담근 사회초년생에게 전문성을 기대하기란 무척 힘든 일이다. 갑작스럽게 다른 회사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기존의 회사보다 더 높은 연봉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니까. 창의성과 전문성이 없어도 수입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 확률은 희박하기에 지출 줄이기라는 나머지 토끼를 손에 쥐는 게 현실적으로 더 효율적인 선택이다. 지출을 줄이는 방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 패턴을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 이때 가계부가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지출 목록이 분류별로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만약 가계부가 귀찮고 힘들다면 통장 내역이라도 빠르게 정리해야 한다. 가계부만큼 지출 내역을 세분화할 수는 없지만 소비 패턴이 단순하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지출이 파악되면 고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 고정 지출은 대부분 습관에서 발생한다. 습관이 무서운 이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매월 일정 시기만 되면 자연스럽게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기에 우리는 그 순간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때 우리는 반드시 당연한 절차 안에 존재하는 소비와 낭비를 구분해야 하고 스스로 판단했을 때 낭비라 여기는 항목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야 한다. 만약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재의 소비에서 지출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미 그 단계를 실천하고 있다면 더는 줄일 항목이 없다고 판단하겠지만 분명 숨겨진 1인치가 있을 것이다. 고정 지출을 줄인 후 최소 비용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예적금으로 저축해야 한다. 저축 비율에 정해진 답은 없지만 남은 돈에서 최소 50% 이상을 하면 된다. 종잣돈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모으고 싶다면 80%, 90%까지도 가능하다. 고정 지출을 줄이고 50%에서 90%까지 저축하는 것은 꽤 녹록지 않은 삶이다.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게 느낄 것이다. 월 수입 200만 원 중 필수 고정비를 40만 원으로 본다면 남은 160만 원 중 3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야 한다. 하루에 10,000원도 안 되는 금액이다. 생활비에는 점심값, 친구 혹은 이성과의 데이트비,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문화비도 있다. 점심 한 끼에 7, 8천 원, 영화 한 편에 14,000원씩 하는 지금 시대에 한 달에 20, 30만 원으로 일상을 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며 돈까지 버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자괴감이 들 수도 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권장사항이지 필수사항은 아니다. 누구나 이럴 필요는 없다. 다만 애초에 부자가 아닌 이상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점까지는 필수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다. 나는 사회초년생 시절에 월세 35만 원의 고시원에 살았다. 빌라나 아파트에 살고 싶었지만 보증금을 낼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1,000만 원 단위의 보증금은 사회초년생인 내게 태산만큼 큰 돈이었다. 환경적으로 고시원이 불편했지만 당시에는 최선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시원 생활의 불편함이 고시원을 떠나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졌다. 대부분이 그렇듯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집으로 가고 싶었다. 그러나 문제는 종잣돈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목표를 세웠다. 보증금을 마련해 얼른 이곳을 벗어나야겠다.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했던 내 수입이 갑자기 늘어날 방법은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우선 고정 지출부터 줄였다. 대형 통신사에서 알뜰폰으로 바꾸고 보험도 실비를 제외하고는 들지 않았다.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를 가위로 잘라버렸고 체크카드를 활용해서 소비 습관을 새롭게 구축했다. 생활비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식비는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밥과 김치, 회사에서 주는 식대를 활용해서 대부분 해결했다. 문화비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고정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80%를 적금으로 저축했고 혹여나 돈을 낭비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적금에 들어갈 비용은 월급에서 자동 이체시켜 놓았다. 남은 20% 중에서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제외하고 CMA에 넣었다. 돈을 버는 한 사람으로서 평범한 사람처럼 물건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던 건 아니었다. 다만 그때 그 순간이 돈을 꼭 모아야만 하는 시기라고 여겨 지출을 줄이고 남은 돈으로 저축했던 것이다. 돈을 아껴서 힘든 것보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처럼 생활하고픈 욕구와 싸우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내고 1, 2년 뒤에 일정 종잣돈을 모으는 결실을 맛보았다. 그 사이에 수입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모이는 돈의 액수도 점점 늘었고 얼마 후 비록 반지하이긴 하지만 서울에 전셋집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저축이 습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 나와 같은 노력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방식으로 빠르게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자기만의 투자법을 바탕으로 소액의 푼돈으로 시작해 일정 종잣돈을 모았다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돈을 불리는 과정에서 일정 금액의 손해를 보았다고 해도 젊은 시절의 소중한 경험으로 여길 수 있다. 다만 투자로 인한 손실은 사회초년생에게 생각보다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10억 원에서 1억 원을 얻는 것과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얻는 것 중 만족도의 정도를 따진다면 전자가 더 크다. 반대로 10억 원에서 1억 원을 잃는 것과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잃는 것 중 실망감의 정도를 따지면 후자가 더 크다. 푼돈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종잣돈을 만들어도 좋지만 푼돈에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통해 종잣돈을 만든 뒤에 투자를 시작해도 그다지 늦지 않다. 종잣돈을 만드는 동안 재테크 공부를 꾸준히 하면 된다. 재테크 지식은 경험만큼이나 투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테크 지식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투자는 종잣돈에서 태산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단기간에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법. 수입을 증가시키는 첫 번째 토끼, 자기 개발. 한 토끼의 이름은 자기 개발이다. 자기 개발은 자기 자신을 개발하여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는 과정을 말한다. 직종에 상관없이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수입을 벌게 된다. 개인의 전문성은
자신이 몸담은 회사에 더 많은 수익을 벌게 해줄 효과적인 수단이다. 회사도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자기 개발의 범주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될 만한 거라면 무엇이든지 좋다. 높은 영어 점수가 진급에 도움이 된다면 영어를 공부해야 하며 제3 외국어가 필요하다면 해당 언어를 공부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개발은 자격증 취득이다. 업과 관련된 능력과 기술이라도 그것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이때 자격증은 능력을 갖춘 나를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취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자격증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전문성을 키우려면 하나에 몰입해야 한다.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자격증 4-5개를 취득하는 것보다 관련 업계에서 대표성을 띠는 자격증 1개가 수입을 올리는 더 나은 방법이다. 현재를 놓고 봤을 때 자신의 진로와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 개발을 해도 괜찮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업종의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문학 전공자가 코딩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 일을 할 수 있으며 화학 전공자가 마케팅과 브랜딩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시대다. 개인이 브랜드화되는 시대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수입과 직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기회는 존재한다. 언젠가 마주할 기회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된다. 수입을 증가시키는 두 번째 토끼, 부업. 또 다른 토끼는 부업이다. 앞서 소개한 토끼보다 덜 알려졌으나 효율성을 비롯해 효과도 더 크다. 일단 부업의 장점은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본 대비 시간을 투자하거나 일정 지식을 투여하면 된다. 그리고 일정 단계가 지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자동 시스템만 구축된다면 이른 시일 내에 본업에서 받는 월급만큼 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 달에 월급이 2번 들어온다면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부업 초기에는 가능한 본업에 방해가 안 가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부업이 본업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본업에 충실한 게 수입을 빠르게 증대시키는 방법이다. 만약 다니는 회사에서 경업 금지 조항이 존재한다면 부업은 쉽지 않다. 물론 겸업에 해당하지 않는 부업도 존재한다. 큰 폭의 수입 증가와는 일정 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수입이 증가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우리가 자기 개발만큼이나 부업에 관심을 둬야 하는 이유다. 우리가 부업을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부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게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다. 월급 외에 더 벌 수 있는 돈이 단 1만 원일지라도 말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보는 게 아닌 일정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부업을 굳이 하진 않을 것이다. 사람이 하루에 쏟을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 말이다. 만약 다니는 회사에서 연봉이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라면 부업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돈에 욕심이 없다면 더욱더 그렇다. 세상에는 부업보다 재밌는 것이 훨씬 많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기란 쉽지 않음을 대부분 알기에 우리는 퇴근 후 부업을 선택한다. 만약 월급보다 많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더욱더 부업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록 푼돈일지라도 부업을 하면 수입이 증가한다는 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부업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첫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이고, 둘째는 직장 바깥에서의 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부업이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업을 어떻게 시작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 아는 부업이라고 해봐야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 형태와 블로그 작성 정도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가 시간이 한정적인 것도 부업을 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다. 직장인이라면 퇴근 후 부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5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 만약 야근, 회식 등이 잡히는 날이면 그마저도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주말에 다른 활동을 제외한 채 부업만 할 수도 없다. 평일에 하지 못했던 데이트나 약속을 주말에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평일에 직장일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주말에는 어느 정도 쉬는 것이 중요하다. 월요일이면 다시 출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쉬지 않고 주말에도 부업을 한다고 자신을 혹사시키면 아마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번아웃으로 지쳐 쓰러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부업을 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부업을 할 수 있을까? 부업의 3가지 형태. 1. 몸빵형 부업. 부업에는 크게 3가지 형태가 있다. 그중 첫 번째가 몸빵형 부업이다. 말 그대로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이용해서 수입을 얻는 방식이다. 과거 10, 20년 전에 부업이라 불리는 것들은 대부분 여기에 속했다. 현재도 시급의 개념이 적용되는 일이라면 이 부업 방식에 속한다. 몸빵형 부업은 일한 만큼 즉시 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만약 자신의 전문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 많은 금액을 벌 수도 있을 것이다. 대신 자기 노동력이 끊기면 수입도 바로 끊긴다.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있으면 단 한 푼도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다. 게다가 한정된 시간의 특성상 일하는 시간을 초월해서 그 이상의 많은 돈을 벌기란 불가능하다. 현재 다니는 직장의 월급만큼이라도 벌기 위해선 월급을 받기 위해 투여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2. 자동형 부업. 두 번째는 자동형 부업이다. 부업으로 많은 돈을 벌고 싶거나 효율적인 부업을 진행하고 싶다면 전략과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급으로 돈을 받는 몸빵형 부업은 벌 수 있는 금액과 사용 가능한 시간, 체력 등의 뚜렷한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자동화된 효율적인 부업은 일하는 시간을 초월하여 돈을 더 버는 게 가능하다. 자동형 부업은 일하지 않아도 시스템만 구축해 놓으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온다. 하지만 처음에는 다른 부업보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또 일정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시급은 물론이고 아예 돈을 못 벌 수도 있다. 그러나 자동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처음에 노동시간만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한다. 병원에 누워 있어도 잠을 자는 동안에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전자책 PDF 판매나 책을 통한 인쇄, 녹화된 온라인 동영상 강의 등을 들 수 있다. 3. 반자동형 부업. 세 번째는 반자동형 부업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세상에 단점이 하나도 없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자동형 부업이 일하지 않아도 돈이 자라나는 나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단점은 존재한다. 초보자의 경우 돈이 자라나는 나무에 물과 영양분을 주다가 스스로 지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자신이 초기에 투자한 시간 대비 돈을 전혀 벌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자동형 부업은 몸빵형과 자동형의 장단점이 결합된 형태다. 겉으로는 자동형 부업처럼 보이지만 일정 시간 이상의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하는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등이 대표적인 반자동형 부업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것은 자동형 부업이다. 특히 시간의 제약이 많은 직장인이라면 더욱 이 부분이 중요하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잠을 자는 순간에도 내 통장에 일정 이상의 수입이 들어온다. 하지만 문제는 자동형 부업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여간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자동 시스템을 구축하기 초기에는 스스로 투자한 시간 대비 돈이 전혀 되지 않는다. 돈이 안 된다는 건 부업의 의지를 명백히 꺾어버리는 행위다. 거기에다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려면 한 가지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도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몽빵형 부업과 반자동형 부업을 병행하면서 자동형 부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다. 순서는 몸빵형 부업을 먼저 하되 반자동형 부업으로 수익이 나면 몸빵형 부업을 그만두어야 한다. 퇴근 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체력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차후에 자동형 부업으로 수입이 나면 반자동형 부업도 조금씩 줄여 나가면 된다. 그렇다면 자동형 부업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자동형 시스템 만들기. 1. 복제하기. 시간은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공평하게 24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비록 시간을 늘리진 못하더라도 기술이 발달된 현대사회에서 나라는 존재를 늘릴 수는 있다. 부업에 똑같은 1시간을 사용함에도 늘어난 나의 수만큼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판타지나 무협 소설에나 나올 것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사실이다. 나를 복제한다는 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책을 보는 여러분은 나를 직접 만나서 실시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글로 복제된 나의 생각을 읽고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이 3가지는 글, 이미지, 영상이다. 문제는 이미지와 영상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각적 디자인과 영상 작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시작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대신 우리에게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 있다. 글도 이미지나 영상만큼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다. 당연히 처음부터 베스트셀러 작가처럼 책을 쓰기란 불가능하지만 블로그, 티스토리, 브런치 등 SNS를 무료로 개설하여 포스팅을 하는 건 누구나 가능하다. 단순히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타인에게 무료로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이후 PDF 전자책을 만들어서 유료로 판매할 수 있으며 출판사와 제휴하여 단행본까지 출간할 수 있다. 인쇄라는 최고의 자동형 수익이 완성되는 과정이다. 2. 몸값 올리기. 몸값이란 흔히 연예인들이나 직장인 연봉 개념에만 있다고 여기지만 부업에도 몸값은 엄연히 존재한다. 앞서 나를 복제해서 만든 글, 이미지, 영상 결과물이 쌓여 여러 사람에게 인지도가 생기면 우리는 강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비슷한 주제로 똑같은 시간을 들이는데 다른 사람과 시간당 수익의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 몸값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과 같다. 이처럼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값을 올려야 한다. 블로그, 브런치 등 온라인에 적었던 글이 전자책, 단행본으로 세상에 나올수록 개인의 몸값은 서서히 올라간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욱 나라는 브랜드를 원하게 된다. 시장 경제 논리에서 브랜드 가치 상승은 소득의 증가와 비례한다. 과거에는 10시간을 일해서 10만 원을 벌었다면 몸값이 오르면 1시간만 일해도 같은 금액 혹은 그 이상을 벌 수 있다. 시대가 변하면서 단순히 오프라인 강의만 하는 게 아니다. 줌과 같은 온라인 강의 도구와 방법들이 증가하면서 라이브를 통해 비대면으로 강의할 수도 있다. 또한 클래스 101, 타링 등 미리 녹화된 강의 커리큘럼을 잘 세팅하면 자동으로 정산되는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주식에서 일정 시기별로 배당을 받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나라는 브랜드를 구축해서 얻은 수익이기에 주식 투자처럼 리스크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3. 팔 수 있는 것을 찾아내기.
자신을 복제하고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무언가를 판매해야 한다. 이때 자신만의 아이템을 찾는 게 중요하다. 많은 이론가와 강사들은 시장에 무언가를 판매할 때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카테고리의 아이템을 판매하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템은 그저 취미에 가깝다. 아무리 좋아하는 분야라도 취미가 일로 바뀌게 되면 점점 흥미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일과 취미를 정확하게 분리하는 게 부업을 장기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시장 조사를 진행한 후 사람들이 많이 찾는 분야에 집중하여 아이템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또 팔고자 하는 아이템을 정할 때 블루오션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남들이 그 아이템을 안 하는 데는 대부분 이유가 있다. 물고기가 어떤 물에 살지 않을 때는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것과 같다. 사실은 블루오션처럼 경쟁자가 적은 아이템처럼 보이지만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죽어있는 바다여서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반대로 이미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레드오션이라도 차별화된 요소만 있다면 충분히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다. 만약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리스트 중에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시간과 돈을 들여서라도 배워야 한다. 돈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무엇이든 배우고 행동하려는 사람에게 적은 돈이라도 따라온다. 돈을 벌기 위한 배움이 귀찮다면 부업은 오히려 시간 낭비에 가까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월 1,0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발생한다. 물론 매달 그런 것은 아니고 프리랜서다 보니 수입이 1,000만 원보다 더 적은 달도 있고 더 많은 달도 있지만 일반 직장인의 평균 연봉보다 많은 수치다. 그렇다고 부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분명한 점은 월 83만 원을 받고 일하던 시절과 비교했을 때 삶의 행복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행복도의 변화로 볼 수 있지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임을 부정하긴 어렵다. 누구나 비슷하겠지만 지금의 수입을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꽤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했다. 초기에는 먹고 싶은 비싼 음식도 먹지 않고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때의 힘든 기억은 추억이 되었는데 만약 아직도 월 1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지속된다면 그때의 힘든 시간들은 현재 진행형이지 않을까. 그렇기에 내 삶에서 행복을 논할 때 돈은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그런데 최근 수입이 증가하면서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행복이 아닐 수 있음을 깨닫고 있다. 돈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다만 막대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앞만 보고 맹목적으로 빠르게 달리기보다 주위를 둘러보며 산책하듯 걷는 게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미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과욕을 부리다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들을 많이 봤다. 그들은 사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 많은 돈이 있음에도 자신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괴로워했다. 나 혼자만을 위한 돈 벌기는 어느 순간 삶의 목적성을 상실할 수 있다. 돈을 벌기 위한 돈 벌기가 되는 것이다. 그것만큼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금의 유튜브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더욱더 절실히 깨닫고 있다. 뒤늦게나마 나눔의 의미를 이해한 것이다. 덕분에 기쁜 마음으로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글도 쓰고 있다. 내 글과 영상을 통해 재테크의 개념을 이해하고 부업으로 돈을 벌게 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이다. 나는 아직 세상의 기준으로는 대단한 부자가 아니기에 얼마만큼의 돈이 행복을 불러올 수 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돈의 개념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많은 돈을 가지는 게 누군가의 행복이라면
자신에게 알맞은 수입 지출 내역을 파악한 후 필요 이상으로 일하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의 행복이다. 얼마 정도까지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돈은 행복의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닐 수 있음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돈이 많지 않으면 불편한 점이 많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돈이 부족하다고 실패한 삶은 결코 아니다. 과거에는 돈이 없었더라도 미래에는 더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한 후 내가 세상에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조금씩 노력한다면 돈과 더불어 행복도 뒤따라 올 것이다. 여기까지 머니 체인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절야광 정약용님은 유튜브 채널 절야광 정약용을 통해 절약과 부업 및 재테크 노하우를 전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월급 83만 원을 받으며 고시원 생활을 하던 사회초년생 시절을 지나 내 집 마련부터 주식, 다양한 부업을 통해 파이프라인을 늘리며 지금의 자산을 이루기까지의 노하우들을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영상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아주 적은 월급을 받으며 결혼이나 내 집 마련과 같은 것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더 나은 삶을 향한 포부를 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하며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후 더 조건이 괜찮은 회사로 이직을 하고 그 후에는 자신의 경력을 살려 1인 기업을 창업하고 후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분야를 살려 강의를 나가고 더 많은 분야의 부업을 통해 수익 파이프라인을 늘려가며 서울에 내 집 마련을 달성한 이후 현재는 평균 월 수익 1,000만 원을 달성하며 경제적 자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일상생활에서도 여유가 없던 청년이 지금의 수익과 자산을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절약과 저축이었습니다. 월급을 적게 받든 더 많이 받든 목표로 하는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잠시 평범한 생활을 포기하고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려가는 단계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과정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방법과 노하우를 이 책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절약하는 생활 태도는 이어오고 있는 것 같네요. 이어 저자의 두 번째 비결은 다양한 부업을 통한 수익 파이프라인 구축입니다. 저자는 몸빵형 부업에서 시작해서 반자동형 부업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자동형 부업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2부에서는 저자가 소개하는 부업 18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퇴근 후 하기 좋은 부업 5가지, 하루 3, 4시간 또는 하루 1, 2시간, 하루 10분으로 할 수 있는 부업부터 노마드 태스크나 데이터 라벨링, 레드버블과 같은 스마트폰이나 PC로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부업 등 다양한 형태의 부업들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자는 부자 마인드나 내 집 마련, ETF 투자 등 자신이 하고 있는 투자에 대한 노하우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요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월급만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자기 개발을 통한 전문성 개발 이외에 부업을 통해 수입과 종잣돈을 늘리고 투자를 통해 자본소득을 빠르게 늘려나가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 부업에 대한 관점과 다양성, 긍정적인 영향력을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